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전남 무안군의 한 공터에 승용차 한 대가 석 달째 서 있습니다. 주차장으로도 쓰이는 곳이라 사람들은 그러려니 지나갔습니다. 또 가끔씩 누군가 나타나서 그 차를 소독하고 청소하고 하는 겁니다. 그때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어르신에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그 차 안에 시신을 두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9월 9일 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어머나 아니 제목이 유분수가 있지 진짜. 아니 어떻게 도둑이 반가울 수가 있어요, 이담 아나운서. 그런데요, 실제로 지난 6월에요. 전남에서 도둑을 만나고는 아이고 반갑네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왜 반가운 건지,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를 하시려면요, 전남으로 가기 전에 울산에서 찍힌 CCTV 영상부터 한번 보셔야 됩니다. 경남 찍고 전남 가자고요? 울산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울산의 광역시니까, 한 주택가에 있는 이제 CCTV 영상인데요. 영상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네. 평화로운 오후입니다. 계단을 서성이면서 창문 안쪽을 들여다보는 이 남성. 난간을 밟고요, 꽃게처럼 옆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옆으로 막 가죠. 아슬아슬하게 반대쪽도 살펴보더니요, 네. 창문을 넘어서 그냥 집 안으로 슝 들어갑니다. 그러더니요, 또다시 창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옵니다. 허허. 아니 근데 지금 저 상황 보면은 지금 하정희 평론가님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네. 저게 절도를 저지르는 바로 현장이 잡힌 겁니다. 네. 50대 남성인데 저 사람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5개월에 걸쳐서 네. 전국 곳곳, 인천, 강릉, 여수 등의 총 11곳에 달하는 주택,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을 골라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현금, 달러, 금품 등의 총 1,930만 원 상당을 절도했다고 합니다. 아니 세상에, 지금 여기 보세요. 이 그래픽 잠깐 놔둬보세요. 아니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난 1월부터 엊그제 6월까지 5달 동안 여러분 보세요. 지역 보세요. 인천 찍고, 아니 이게 무슨 황당 영상이에요? 인천 찍고, 강릉 찍고, 여수 찍고, 박성배 변호사님 저 인간 뭐하는 인간이에요? 홍길동이 뭐예요 진짜? 이 대낮 빈집털이는 전형적인 절도 유형 중 하나입니다. 우선 인천에서 대낮에 누군가가 작은 방 창문을 뜯고 안으로 침입해서 귀금속을 훔쳐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됩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추적에 나서는데, 추적을 하다 보니까 강릉에서도 대낮에 침입 절도가 5건 정도 발생했고, 여수와 순천에서도 같은 범행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추정컨대는 CCTV를 확보하였고 그 과정에서 동일 인물임이 확인된 것으로 보이는데, 같은 인물이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경우에 담당 경찰관은 잡을 때까지 그 사건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빈집털이범은 일정한 주거지 없이 모텔에서 생활해왔고 경찰의 눈을 피하고자 카드를 전혀 쓰지 않고 현금만을 사용해 왔다고 합니다. 지역을 옮길 때도 거의 도보로 이동했고 가끔 시골에 갔을 때만 현금으로 버스를 탔다고 하는데, 이처럼 전국을 무대로 절도 행각을 벌이는 빈집털이범을 잡기 위해서 경찰도 인천에서 출발해서 강릉, 동해, 삼척, 울진, 정동진 등 전국 각지를 돌며 끈질긴 추격전을 펼쳐왔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경찰분들이 무슨 고생이에요. 저 몹쓸 인간 잡으려고. 지금 저 빈집털이범을 쫓으려고 무려 5개월간의 추적을 벌인 거예요. 그러다가 전남의 한 모텔에서 뭔가 단서를 잡고 급습을 했다는데요. 현장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도 혐의를 해가지고 지금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하는 겁니다. 이거 체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아이고 반갑네. 할 수 있으세요. 세상에, 이래서 제목에 반갑다 이 말이 있었군요. 얼마나 정말로 이 검거하겠다는 마음이 경찰분들이 절실했으면
자, 그동안 뭔가 이 긴장, 이 검거하는 과정에서 참았던 긴장감 그리고 안도감 한꺼번에 탄식이 나왔겠죠. 아유, 그래. 반갑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진짜로. 그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너무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 친구 뭐 저희가 계속 CCTV로 뭐 얼굴만 보고 이제 실체는 볼 수가 없었고 계속 이제 저희가 이제 사무실 출입할 때마다 이제 사진을 크게 프린팅 해가지고 이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눈에 익히고 다녔거든요. 사건도 너무 장기화되고 또 좀 어떻게 보면 좀 시민들한테도 계속 연쇄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죄송한 마음도 들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반가웠죠. 아니 근데 박주희 변호사님 5개월간의 추적이면은 진짜 집념 그리고 진짜 잠자는 시간,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을 거예요. 잠자는 시간 빼놓고 정말 저 절도범만 생각했을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이 담당 경찰 입장에서는. 하지만 당사자는 반갑지 않았겠죠. 이 경찰의 반갑단 말에 이 빈집털이범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네. 본인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네. 근데 다만 경찰 조사에서 네. 언젠가는 잡힐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빈집털이범 전국 각지 11곳에서 사실 1,93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금품을 훔쳤다라고 하는데요. 이 금품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바꿔서 숙식하는데 모두 써버렸다라고 합니다. 어허. 근데 이 빈집털이범의 범행 장소를 보면 유독 강원도가 많아요. 강릉, 동해, 삼척, 울진, 정동진 유독 강원도가 많은데 네. 그 이유가 이 동종 정가로 강원도에 있는 교도소에 장기 복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좀 지리가 밝은 편이라서 유독 강원도에서 많은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이제 잡혔으니까 이제 죗값을 치러야겠죠. 네. 이 빈집털이범은 검거 후에 바로 구속돼서 지금 검찰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네. 혹시요 박성배 변호사님 혹시 이제 경찰 현직에 계실 때 지금 이제 오히려 이제 요즘은 이제 범죄 수법이 뭐 진화라는 표현을 솔직히 범죄에 쓰는 건 좀 부적절하긴 하지만 어쨌든 막 수법이 발전하니까 이제 그런 표현을 해볼게요. 범죄 수법이 이제 요즘은 진화하는데 오히려 이 몹쓸인가는 거의 아날로그 방식으로 타 지역으로 갈 때도 걸어서 도보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앞서 경찰분 얘기가 정말로 CCTV들 보든 계속 휴대폰에 저 몹쓸 인간의 얼굴을 저장하고 다니고 막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처럼 늘 생각하고 어디로 갈지 관련 인물들 조사하는 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비로소 검거를 할 수 있는 방식이 아날로그 범죄 방식입니다. 혹시 그러면요 그 형사님의 아내분께서 자기야 지금 내 생각 지금 내가 앞에 있는데 나랑 밥 먹어서 내 생각 안 하고 지금 뭐 딴 생각하는 거 혹시 그렇게 따지지 않아요? 스위칭을 그때그때 잘 해야죠. 일할 때는 네네네. 범인 검거에 애써야 하고 다만 형사는 근본적으로 고정된 근무 시간이 있다기보다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물론 일이 없는 시간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일이 발생했을 때는 전력을 다해서 이 범인을 검거하는 데 애를 쓰기 마련이고 세상에. 특히 대납 빈집털이 사건은 통상 상습 절도인 경우가 상당히 많고 상당히 전문적인 수법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수법이고 네. 어느 정도 용의자가 특정될 만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특정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검거 문제인데 특히 관할 경찰서의 담당 형사들은 이 범인을 신속하게 잡지 못할 때 자괴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 팀 전체가 잡을 때까지 집에 안 들어가는 아이고. 경우도 있는데 강도 사건이 아니다 보니 그와 같은 조치까지는 시행하지 않았겠지만 결국 끈질긴 추격 끝에 검거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잘하셨고요. 우리 경찰분들 또 칭찬 안 해드릴 수 없어요. 인천 미추홀 경찰서의 강력팀입니다. 안성용 경님을 비롯한 그 팀원 여러분들 정말로 대한민국 경찰들의 경원 기계를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머나 어머나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후후 아니 이다만 이 한 잔의 노래는 진짜 노래방 가면 진짜 많이 부르는 노래잖아요. 근데 맞아요. 박군 씨가 그 뒤에 신곡을 냈군요. 진심이란 노래. 그건 아니고요. 어허. 박군의 진심이 뭔지 차근차근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신곡 아니고. 네. 지금 말씀하신 그 한잔해로 2019년에 박군 씨가 데뷔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박군 씨가 원래 그 군
군인이었잖아요. 그렇죠. 특전사 네. 부사관으로 특전사, 15년 동안 복무를 한 군인이었습니다. 대박사건이에요. 네. 지금 한 잔의 뮤직비디오도 나오고 있는데. 네. 네. 그런데 그리고서 2022년에 한영 씨랑 또 결혼을 그랬죠. 하면서 네. 네,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예능도 많이 했었는데요. 네. 지금 넉 달째 예능은 물론이고 행사도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나. 그래서 뭔가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게 아닌가 했는데 네. 알고 보니 이게 바로 박군의 진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나. 이 진심이 뭐냐면요. 네. 박군이 이제 한 공중파 TV 프로그램에서요. 신입 일꾼 컨셉인 농촌 리포터로 변신을 했다고 해요. 어머나. 그런데 이게 방송을 위해서 일꾼인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일꾼으로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진짜예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막 그냥 그게 막 예능 찍고 그러니까 막 일부러 일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진짜 방송할 때만 일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일을 열심히 하는 프로그램이래요. 어머나, 어머나. 그래서 박군 씨가 지금 예능, 뭐 행사 다 포기하고 여기에 전념할 정도라고 합니다. 와, 아니 신입 일꾼으로 그냥 그런 척 하겠지 그게 아니랍니다. 대체 어떤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자선기금 전달식에 이렇게 제가 함께 동참하게 되어서 너무 큰 영광이고요. 그리고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오늘 밤 너와 내가 하나 되어 달려 한 잔에 한 30년, 40년까지도 늘 함께하는 그런 박군이 되겠습니다. 잔에 대박 사건이에요. 진짜 박군 씨가 이 딴 자격증만 해도 제가 이제 그 인별그램 같이 이제 얘기를 뭐 한 거 있잖아요. 그거 같이 뚝 들어보면 대박 사건. 자격증 엄청 나더라고요, 지금 박주민 변호사님. 네, 이 박군 씨 행보를 보면요. 절대 보여주기식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와. 어느 정도로 노력을 하냐면요.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영양가 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리 자격증을 땄다라고 해요. 와. 근데 하나만 따는 게 아니라요. 한식, 중식, 양식 종류별로 도전 중인데 다만 이제 도전하다가 떨어진 적도 있어서 좀 낙담을 했다라고 하지만 네. 굴하지 않고 계속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단기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도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고 하면 어디든 달려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유기동물 보호소에서도 청소 봉사도 하고요. 또 노인들을 위해서 배식 봉사도 하고 또 뭐 쌀 연탄 나눔 봉사도 하고 있는데 야. 정말 산과 바다를 가리지 않고 정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사실상 체력과 정신력이 그렇죠, 많이 맞아요. 필요하잖아요. 근데 박군 씨 말로는 자신이 특전사에서 15년 동안 배우면서 이 체력과 정신력, 야. 기술을 다 실제로 지금 봉사활동에서 활용을 하고 와, 진짜 있다. 멋지다. 와, 야. 네, 그러기 위해서 특전사에서 자기가 이렇게 단련을 했던 거 아닌가 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 아니 근데 그 영상에 SNS에 올린 영상 중에 보면요, 세상에 트랙터도 뭐라. 그러니까 못하는 박군 씨가 못하는 게 없어. 물론 자격증 물론 뭐 도전하다 실패한 것도 왕왕 있지만 못하는 게 없는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이제 멋진 남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근데 전현 평론가님 그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말을 박군 씨한테 써도 진짜 아깝지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보통 이런 분을 파도 미남이라고 합니다. 그러네요. 파도 미남만 나오는 남자라고 할 만하죠. 보세요 트랙터 대박 사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잔에 한 잔 앵커님이셨는데 이걸 칭찬해 아이고, 좋네요. 맞아요. 이렇게 바꿔줄 지금 것 전현 평론가님한테 같은데 이렇게 손을 드는 것 같아요. 감사하다고. 네. 저분이 지금 하는 행동이 그냥 카메라 앞에서 잠깐 보여주는 이벤트가 아니라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거 참 대단하고요. 또 수해 현장에 직접 방문했을 때 이런 소감을 남겼다고 합니다. 본인이 가보니까 정말 그 현장이 너무 지옥 같더라. 그래서 수재민들하고 대화하고 인터뷰하고 이런 건 물론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좀 힘들더라도 몸을 쓰더라도 도와드리는 게 맞다라고 네. 해서 열심히 도와드렸다고 하고요. 네.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실 수해 현장 이런 데 가보면 생필품 없어서 고생하시는 그러네요, 분들 맞아요. 많거든요. 박군 씨가 본인의 사비를 터내서 필요한 분들에게 선물도 보내드리고 이렇게 진심을 다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참 멋진 게 하지원 평론가님 사실 이제 일반적인 또 이렇게 뭐 오해는 마세요. 많은 연예인분들 일반적으로 또 특히 박군 씨처럼 잘 나가는 연예인분들은 되게 대중들에게 멋진 모습, 좀 화려한 모습
그런 걸 보여드리고 싶으면 많이 굴뚝 갔을 텐데 지금 박군 씨 모습 보면 얼굴에 뭐도 묻히고 막 땀도 뭐 수건도 두르는 채로 밭일도 하고 뭐 대장장이처럼 두들기고 그냥 그런 모습 막 땀 빨뻘 흘린 모습도 다 여과 없이 보여드려요 시청자들한테. 그게 뭘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그게? 그 보통 연예인들이 이제 TV 출연하면 그 프로그램이 딱 요구하는 만큼만 일을 하게 마련인데 또 그게 뭐 프로 정신일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박군 씨는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선 훨씬 뛰어넘어서 본인이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것 같거든요. 네. 정말 이 박군 씨 특유의 과거의 특전사의 인전무태 정신으로 일에 좀 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러니까 막 농사일, 뭐 온갖 여러 종류 노동, 자원봉사 이런 것들을 하는데 네. 옛날에 특전사 다닐 때는 무거운 걸 업고 뛰어도 괜찮았었는데 요즘에 올 여름에 한여름에 이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니까 막 나도 힘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한 번은 더위에 예초기를 돌리다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실제로 탈수 증세가 아이고, 와서 아이고. 쓰러지고 구토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럴 정도로 일에 치열하게 몰두한다고 하는 건데 진심으로 하네요,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네. 박군 씨가 너무 일에 이제 진심으로 하니까 네. 어르신들이 옆에서 이렇게 보시다가 위험하다고 말릴 정도예요? 그만하라고 아이고. 그렇게 말린다고 하는데 네. 그래도 박군 씨가 제가 안 하면 아버지 어머니들이 더 힘들게 땀 흘려 일하셔야 아유, 하는 만큼 세상에.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려고 한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몰두해서 힘들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의 에너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일하는데 이런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예능 출연이라든가 행사 출연 이런 것들을 좀 현재 축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정말로 효심이 지극하다 꼭 다 본인의 부모님을 위해서만 효도하는 게 효심은 아니잖아요. 정말 전국의 어르신들에게 정말 열과 성을 다한다는 게 느껴지는데 군인이 되기로 결심했던 이유도 바로 이 효심과 관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목표를 가지고 뭐 특전사를 지원한 건 아니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알바를 하면서 생각을 한 겁니다. 초반 때 지금 20살이 되면 군대를 가야 되는데 이 군대를 그냥 일반 병으로 가버리면 집에 어머니한테 이렇게 지원을 할 수도 없고 2년 동안은 아무것도 뭔가를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이제 언양 터미널 2층에 우동 한 그릇 배달 갔다가 이렇게 처가방을 들고 내려오는데 터미널 안에 딱 기둥에 포스터가 딱 붙어 있는 겁니다. 특정 부사관 모집해서 밑에 월급을 준다는 겁니다. 그 초가 나오죠. 그냥 그거만 보였어요. 월급을 준다. 예. 공무원의 구급 공무원에 준해서 대우를 해준다. 예. 그거만 보여가지고 아 그런 어떤 뒷얘기 배경이 있었군요.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사실 직업 군인의 길을 걷는다는 게 말씀 또 쉽지는 않잖아요. 들으신 것처럼 박군 씨는 집안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서 군인의 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일반 군 복무 기간이 2년이 채 안 되는데 여기서 부사관으로 2년만 더 근무하면 어머니께 지원도 해드릴 수 있고 또 직업군인인데 아파트가 나오면 부모님도 모시고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군인의 길을 선택했다고 하는데 훨씬 바라 진짜. 와. 심지어 휴가도 어머니 병간호를 위해서 모두 다 쓸 정도였다고 어머나. 합니다. 그런데 군 생활 2년쯤 이제 어머니와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찰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말았다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그 못다 아마 지금 얼마나 지금도 한으로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박군 씨 마음에는 모르긴 몰라도요. 아마 그 한이 어머니께 다 해드리지 못한 효심을 그래서 아마 전국에 계신 어르신들께 그 어르신들을 다 아버지, 엄마처럼 여기고 지금도 열심히 땀을 흘리고 계시는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물론 팬분들 입장에서는 행사 그리고 뭔가 방송에 또는 공연장에서 보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겠지만 지금 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땀을 흘리는 박군 씨의 모습도 팬분들 가슴에 사랑으로 감동으로 다가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감히 해봅니다. 박군 씨 건강 상하지 않게 열심히 또 해주시길 뉴스파이트가 진심으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집니다. 와 얼마 전에 뉴스파이터에서도 소개해드렸던 송승환 씨 있잖아요. 송승환 씨가 이제 너튜브를 진행하죠. 너튜브를 진행하는데 거기에 대박 사건 오랜만에 이분이 출연해서 반가운 소식을 전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엔 난 내가 미워졌어. 어젯밤엔
난 내가 싫어졌어 쉴 새 없는 음악 소리 끝나기를 기다리며 나 혼자 평생 게이지로 살았죠. 이건 내가 뺀 거지만 지금도 노력하지만 소방차의 정원관이 그 뚱뚱한 몸으로 그 옆에 태영이나 상원이 못지않게 춤을 췄던 그 춤 실력 그거는 뭐 지금도 회자가 되는. 그거의 본질은 젊음의 행진이죠. 우리는 그렇죠, 형이 MC를 우리가 처음 만난 우리가 젊음의 행진. 그때의 그거가 트레이닝이 자동으로 돼서 대학 가서도 그렇게 뭐 연예인이나 이런 쪽에 꿈이 전혀요. 없었어? 전혀. 그때 당시에 방송을 하게 된 동기가 주병진 씨 때문에 이제 방송을 하게 됐거든요. 젊음의 행진 짝꿍하게 된 게.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처음 입문의 시작인데 그때 제가 춤에 완전히 매료가 됐을 때예요. 제가 그때 106kg 대요. 옛날에는 그 클럽 이런 데 가면 거울 앞에서 이렇게 춤 추고 그랬구나. 병진이 형이 내가 춤을 잘 추니까 나를 아주 예뻐라 하고 그래서 병진이 형을 따라서 KBS에 놀러 갔다가 PD한테 스카웃돼서 짝꿍을 하게 된 게 입문이에요. 어머, 오랜만에 보게 되는 반가운 얼굴 소방차의 정원관 씨인데 근데 지금 뭔가 얘기 들어보니까 하재근 평론가님 주병진 씨와 뭐 인연이 좀 있나 봐요, 정원관 씨가. 네, 정원관 씨가 본인이 어떻게 과거에 짝꿍의 멤버가 될 수 있었는가 그걸 얘기를 한 건데 과거 80년대 초에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인기를 얻었던 프로그램이 젊음의 행진이 있었거든요. 진짜 그거 안 볼 매주 봤잖아요, 매주. 그렇습니다. 네. 그 젊음의 행진이 인기를 있었는데 그 속에서 그 백댄서 그룹이 있었거든요. 네. 짝꿍이라고 아하. 다른 가수들 노래할 때 뒤에서 춤을 춰주는 그룹이었는데 거의 만 수십 명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뒤에, 네. 짝꿍도 유명했습니다. 네. 근데 짝꿍 멤버들 중에 나중에 이제 소방차가 나왔고 오. 전인화 씨, 와. 황신혜 씨, 진짜예요? 다 짝꿍 멤버였었는데 어머나. 근데 이제 정원관 씨가 당시 몸무게가 106kg. 일반적으로 댄스 팀의 스카우트 하기가 좀 특이한 몸무게이긴 했었는데. 귀엽다, 저 때. 네. 근데 그렇게 이제 본인이 그 짝꿍에 들어가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네. 계기가 주병진 씨였다는 거죠. 어머. 주병진 씨가 나이트클럽 그 채널 V라는 걸 당시에 운영했었는데 어머나. 채널 V가 춤꾼들의 삼실이었다고 합니다. 와. 80년대 채널 V, 90년대 문나이트 네. 이렇게 해서 거기서 많은 춤꾼들이 등장했는데 아니 하재근 평론 왜 이렇게 잘하세요? 혹시 거기서 좀 이게 노시는 거 아니에요? 워낙 유명한 집들입니다. 아, 네. 잘 피해가시네요. 문나이트에서 네. 양현석, 이준호 씨 나왔고. 아하. 근데 그 채널 V에서 정용화 씨가 춤을 워낙 잘 추니까 네. 채널 V를 운영했던 그 이 주병진 씨가 정원관 씨를 좋게 봤다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정원관 씨 손을 붙들고 이 방송국에 갔다는 거죠. 어머나. 거기서 방송국에서 어느 PD의 눈에 띄어서 그래서 정원관 씨가 짝꿍이 됐다. 그런 이야기를 전한 겁니다. 아니 진짜 이거 영화 같은 얘기예요. 왜냐면 이담 아나운서 당시 체구가 106kg 자체만으로도 일단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눈에 확 띄는 근데 게다가 그 거꾸로 춤까지 잘 췄으니 얼마나 노래 잘 췄을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램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바로 이렇게 이렇게. 바로 했겠죠. 근데 주병진 씨와 함께한 분들이요. 네. 보통 좀 많이들 승승장구를 했다고 합니다. 또 있어요? 네, 주병진 씨가 그 이경규의 몰래카메라 있잖아요. 네. 그게 본인 아이디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예요? 몰래카메라라는 걸 해외에서 어떤 방송에서 보고 이거 하면 좋겠다 해서 당시 연출자한테 얘기해서 그 바로 옆에 있던 이경규 씨가 이걸 하게 되면서 이경규의 몰래카메라가 생겼고 와. 몰래카메라가 지금 사전에도 있잖아요. 네네. 고유 명사가 됐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아하. 그리고요, 또 노사연 씨랑도 굉장히 인연이 깊잖아요, 주병진 씨가요. 네. 노사연 씨와 찰떡호흡으로 정말 배워봅시다라는 프로그램이 또 있었는데 그 코너가 있었는데 네. 그것도 보통 아이디어를 이제 주병진 씨가 많이 냈다고 하고요. 노사연 씨의 그 전설의 콩트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보통 주병진 씨 아이디어였다고 그래요? 해요. 그리고 또 한 분 있습니다. 네. 김은국 씨입니다. 김은국 씨의 유행어 있잖아요. 응애예요. 응애예요. 네. 이것도 주병진 씨가 만들었다고 하네요. 어머나? 아니 그러면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아마 시청자분들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머 진짜 대단하다. 진짜 아이디어 뱅크네. 그럴 수도 있지만 박성호 변호사님 뭐야 뭐 유명했던 거 다 자기가 했대. 그거 어떻게 믿어? 혹시 이럴 수도 있잖아요. 거짓말 같지 않습니다. 특히 응애요는 증거 영상도 있는데 네. 이 주병진 씨가 김은국 씨를 인터뷰하던 박성호 중에 변호사님 응애예요. 죄송한데 그 실좀 좀 생동감 있게 살려주시면 안 돼요? 잘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응예요. 아, 대박 사건. 와. 주병진 씨가 김국 씨를 인터뷰하던 와중에 애드립으로 나온 것인데 네. 저도 당시 이 모습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네. 90년대 초중반에 주말 예능 프로그램 시청률이 어마어마했는데 그랬죠. 저도 많은 시청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프로그램을 보다가 저 애드립을 보고 빵 터진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네. 주병진 씨도 당시를 떠올리면서 결혼한 김은국 씨가 아이를 낳을 거라고 하길래 내가 김은국 아기는 응예요 하면서 나올 것 같다고 말을 했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방송인 김구라 씨 앞에서도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2000년도쯤에 스튜디오를 차려서 네. 인터넷 방송국을 시도한 적이 있다. 선구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죠. 그때 내가 신인 김구라에게 기회를 줬다고 하는데 오랜 기간에 무명이었던 김구라 씨가 이 인터넷 방송국을 시작으로 이름을 날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왜냐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뭐 했어, 아이디어를 줬어, 뭐 기회를 줬어, 뭘 만들어줬어 하면 그게 그 해당 스타분이 그 길을 안 걸었으면 뭐야, 뭐 이거 어떻게 믿어 할 텐데 실제로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났으니까 지금 김구라 씨도 지금 그런 상황 벌어졌잖아요. 인터넷 그 팟캐스트.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자연스럽게 드는 궁금증이 전현현 평론가님, 그 수많은 스타들한테 아이디어를 준 게 주병진 씨였다. 근데 그럼 오늘날의 주병진 씨를 잊게 해준 분은 없어요? 주병진 씨의 은인이라고 불릴 만한 분이 있는데 이분을 단군 신화, 연예계 단군 신화라고 부를 정도로 합니다. 그 정도로 관록이 오래 있고 스타들을 잘 알아봐서 스타 메이커로 불리는 분 바로 누구냐? 네. 전유성 씨입니다. 전유성 씨 이제 본인도 개그맨으로 굉장히 유명하시지만 대중문화에 있어서 수많은 스타들을 알아보고 데뷔하는 데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와, 정말 쟁쟁한 분들을 알아보는 촉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 흉내는 우리 앵커님이 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전인권 씨. 병준이 내가 키웠어. 네. 전인권 씨. 병진 내가 키웠어. 네. 너무 무리한 걸 요구 네, 들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네. 자, 한국록의 자존심이라고 불리는 전인권 씨. 네. 개그계의 여왕이라고 불릴 수 만한 인물 이영자 씨. 아하. 그리고 라구요 그 유명한 강산의 씨부터 김현숙, 팽현숙, 한채영 씨까지 다 전유성 씨가 스타성을 진짜예요? 알아봤던 어머. 정말 대단합니다. 와. 전유성 씨가 20대이던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노래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무대로 올라가게 해줬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일종의 데뷔를 하게 해주는데 영향을 미쳤고요. 누구랑 인연이 있냐? 이문세 씨. 어머, 진짜. 그렇습니다. 주병진 씨 이제 저희가 언급을 드렸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이문세 주병진 씨가 정말 전유성 씨는 우리의 은인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야, 아니 근데 그런 게 막 있는 것 같아요. 이 뭔가 스타 뒤에는 고수가 있고 또 고수 뒤에는 또 초고수가 있고 막 그런 어떤 생각이 드는데 하재근 평론가님, 갑자기 시청자분들이 야, 전유성 씨 대단하네. 이런 스타 발굴 제조기였어. 그러면 많은 인연들을 엮어줬으면 자신의 새로운 인생의 인연도 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궁금증과 또 기대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주병진 씨의 그 인연이 누가 될 것인가, 그거를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주병진 씨가 정원가 씨를 짝꿍 만들어줬는데 본인의 짝꿍은 언제 만날 것인가, 그게 지금 사람들의 관심사거든요. 네. 근데 올해 초에 주병진 씨가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맞선을 봤었습니다. 그 굉장히 당시에 화제가 됐었는데, 네. 맞선은 화제가 됐는데 그 이후에 결혼 얘기는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성민 씨도 얼마 전에 주병진 씨 뭐 중매를 서줘야 된다 이런 얘기 예능 프로그램에서 했었는데 계속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네. 주병진 씨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고백을 해본 적은 있다. 고백을 이제 2번 해봤는데 네. 그 말을 꺼내는 게 너무 어렵더라. 네. 막 그 단어가 내 표현이 아닌 것 같았다. 어렵게 말을 꺼냈는데 네. 한 번은 거부당하기도 했다. 어머나. 이런 말을 해서 그럼 거부를 한 사람은 누구냐, 그런 것도 궁금증이 일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아마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는 주병진 씨가 했던 그 토크쇼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되게 뭐 이 유머 감각도 뛰어났지만 품격도 좀 갖췄고, 그런 이 살아있는 또 진솔한 얘기 나왔던 그 흔치 않았던 토크쇼인데 없어졌을 때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는데, 이참에 다시 주병진 씨의 토크쇼도 한번 다시 이 되살아나는 계기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감히 해봅니다.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세상에
무슨 경악스러운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까? 이담 아나운서 세상에. 전남 무안의 한 마을 공터예요. 언젠가부터 차가 계속 주차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터를 가끔 주차장으로도 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차가 주차되어 있는 걸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이 차가 주차가 된 지 100일이 좀 지났을 때 경찰의 한 주민에게서 이런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어머나. 한번 들어보시죠. 네네. 이제 차가 거기 오래 서 있었습니다. 원래 마을 차고 오르니까 마을 사람들도 그 별로 관심을 안 가졌던 것 같습니다. 원래 주차장 자리고 그래서 별로 관심을 안 가졌던 것 같습니다. 차에 사체가 있다 이 정도만 이야기했습니다. 그거는 큰일 날 일이라서 그거는 뭐 제가 제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서 경찰에 얼른 신고하고 경찰관하고 같이 갔습니다. 어머나 지금 우리가 뭘 들은 거예요? 지금 최초에 신고하신 분 얘기를 지금 저희가 들어봤는데 지금 시신이 있다고 누구한테 전화가 걸려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은 전화를 한 사람이 누군지 등등은 저희가 나중에 좀 차근차근 따져보고 하재근 평론가님 지금 이 최초에 신고하신 분도 너무 가슴이 덜컥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경찰분한테 같이 가봤을 거 아니에요. 진짜 차에 시신이 있어요? 처음에 전화 받고 제가 깜짝 놀랐을 텐데 지난 6일 오후에 전남 무안군에 사는 중년 남성이 마을 지인한테 전화를 받은 겁니다. 그 마을 지인이 공터에 주차된 내 차 안에 시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머나. 이런 전화를 경찰한테 해야지 왜 지인한테 지금 해당 차량이에요. 지금 저게. 그렇습니다. 네네. 지인은 그 전화를 받고 너무 놀라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허허. 즉시 경찰에 출동을 한 겁니다. 네. 공원에 가보니까 정말 차 안에서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 어머나. 보통 시신이 아니라 부패된 시신이었습니다. 어머나. 심하게 부패가 됐는데 부검을 해보니까 네. 50대 여성으로 나왔고 멍자국도 발견이 됐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보세요. 전혜연 평론가님, 그러면 보세요. 물론 지난 6일 날 오후에 이제 시신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여름을 거쳐, 그러니까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했다는 것은 일단 여름을 거치면서 상당히 지금 오랜 기간이 됐다. 뭐 그냥 추정해 볼 수 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한 100일 정도 방치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가해자들이 아마 이런 걸 숨기기 위해서 굉장히 본인들 나름대로는 좀 머리를 쓴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피해자가 숨지니까 시신을 비닐로 덮었고요. 어머나. 가해자 차량 뒷좌석에 놨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을 무안군 지금 보시는 공터에다가 놨는데 이제 비닐을 보통 덮으면 뭐 악취가 나거나 습기가 차거나 이럴 수가 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눈에 더 잘 띌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차 내부를 소독하기도 하고 뭐라고요? 청소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범행을 또 숨기려고 했다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지금 저곳이 공터인데 이게 말은 공터지만 사실 이 도심 지역에 있는 공터는 주변에 높다란 건물도 있고 그 공터를 내려다볼 수 있는 상황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저곳을 보세요. 공터라는 표현이지만 사실 외진 곳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숲풀도 우거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박성배 변호사님 눈에 띄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진 곳에 되어 있고 풀숲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왕래나 인적이 좀 드문 곳이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인적이 드문 곳이다 보니 누군가가 제보해주지 않으면 시신을 발견하고 나아가서 범행을 발각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지게 된 경위 채무 관계를 두고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데 네. 일단 조사 결과 피해자가 수백만 원 또는 수천만 원의 돈을 빌린 뒤에 갚지 않자 50대 여성 피의자가 평소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던 50대 남성 피의자 2명에게 사주해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하. 즉 50대 여성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50대 남성 2명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달라고 요청했고 일당은 피해자를 싣고 차에 실은 상태로 목포 일대를 다니면서 무차별 폭행의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큰 고통 속에 피해자가 숨진 것으로 보여서 죄질이 극히 불량합니다. 이후에 이 일당은 무안으로 도주해 차량과 시신을 방치한 후에 서로 입막을 위해서 네. 숙박업소를 전전했다고 하는데 결국 양심의 가책 등을 느낀 가해자 남성 한 명이 지인에게 전화로 실토했고 맨 처음 들었던 통화 내용이 그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담 아나운서 지금 사실은 경찰은 애초에 이 차량 안에 시신 부패된 시신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상황에서 상당히 경찰도 긴장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강력 사건이고 이 용의자를 어떻게 추적하지 하는데 아까 용의자를 좁히는 과정 어떻게 좁힐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일단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제보가 정말 결정적이었습니다. 먼저 그 피의자 중에 한 명이 전화로 이야기를 했고 지인에게 그 지인이 제보를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건데요. 결국 아까 얘기한 50대 남성 2명과 50대 여성 1명이 피의자였습니다. 이 세 사람을 잡으러 경찰이 갔습니다. 그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골목길에 형사들이 탄 승합차가 도착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요. 한 남성을 붙잡아서 차에 태웁니다. 이후에 이 짐을 들고 나선 여성이 있는데 저 여성도 현장에서 검거가 됩니다. 먼저 붙잡힌 남성을 포함한 50대 남녀 3명은요.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아까 전해드린 것처럼 지난 5월 중순쯤에 지인인 50대 여성을 차에 태우고 목포 일대를 돌면서 때려서 숨지게 한 뒤 무한으로 도주해 차와 함께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는 겁니다. 아, 너무나 경악스럽습니다. 지금 사람의 목숨을 근데 누군가를 시켜서 사주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앞서 아직은 경찰 조사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얘기로는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아서 지금 범행을 하게 됐던 동기가 됐다는 건데 근데 보세요. 범행을 사주한 50대 여성 그렇다 쳐. 근데 범행에 가담한 남성은 왜 그랬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여자를 또 알아갖고 그 여자 게임에 빠져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여자분한테 가스라이팅 당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은 또 경찰 출신이시니까 지금 이 대목만 갖고 물론 경찰분들이 수사 과정이기 때문에 언론에 다 일일이 시시콜콜 다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고 그냥 짐작이 되는데 지금 이 내용 가스라이팅? 그 범행을 사주한 여성에게 가스라이팅 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우리가 뭐라고 좀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50대 여성의 사주에 따라서 50대 남성 2명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일은 상당히 특이한 부분이라 관련된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이와 같은 발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마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실체관계에 부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가스라이팅 당해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만 아무리 가스라이팅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사리 분별을 할 수 없는 나이가 아닐 뿐만 아니라 돈을 받기 위해서 살인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가스라이팅으로 변명의 여지를 삼을 수가 없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0대 남성은 당연히 살인 혐의로 중간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차에 실은 상태로 장기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폭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죄질 자체가 불량하고 피해자가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극한 고통 속에 숨진 것으로 보여서 중한 처벌은 불가피합니다. 여기다 50대 여성이 실제 이 사안 자체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범행 동기가 50대 여성으로부터 비롯됐고 사주에서 비롯된 사건이라 50대 여성 피의자가 가장 중한형을 선고받을 것입니다. 이 범행을 주도한 50대 남성 1명과 50대 여성이 가장 중한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통상의 채권 채무 관계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서 빚어진 살인 사건보다는 더 중한형, 상황에 따라서는 25년, 30년 이상의 중한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박주희 변호사님 또 하나 물론 이제 경찰이 꼼꼼하게 수사할 거예요. 그런데 아까 여기 보세요. 일단 초동 수사, 일단 1차 수사에서 전해진 상황을 보면 이 50대 여성 피의자 그러니까 이 범행, 이 엄청난 범행을 사주한 사람, 시킨 저 50대 여성이 평소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던 50대 남성 2명을 사주해서 범행을 하게 했다는 건데 자, 뭐 이른바 뭐 미인계 유혹 그런 걸 수 있겠지만 혹시 지금 이 여성이 이 못된 여성이 사망한 여성, 숨진 여성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혹시 범행에 가담한 남성도 이 범행을 사주한 여성한테 돈을 빌렸던 사람인데 돈을 갚지 않아도 되니까 이런 범행을 해달라고 혹시 그런 사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런 이유로 만약에 교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50대 여성의 죄값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 교사범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본인이 직접 이 범행을 수행하지 않아도 이 형사처벌은 똑같이 본범과 똑같이 받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불법성을 따졌을 때는 직접 본인이 실행한 것보다 다른 사람을 그런 이유로 만약에 나에게 갚을 돈이 있는데 이 여성을 만약에 살해해주면 내가 이 채무를 탕감해주겠다. 이런 이유를 가지고 만약에 교사를 했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불법성이 더 높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남성들과 실제로 살해 행위를 했던 이 남성들과 똑같이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 경악스러운 짓을 저지른 이 범죄를 저지른 저 세 인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서 철퇴를
천벌이란 것도 있어요. 반드시 법의 철퇴를 가해 주시기를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담배 피우다가 아니 혹시 금연 장소에서 담배 피우다 지금 도망간 걸까요? 박주희 변호사님. 네, 이 지난 4일 오후 2시쯤에요. 부산 해운대 이 해수욕장 근처에서 이 남성 3명이 담배를 피우다 담배 꽁초를 거리에 무단 투기를 했습니다. 아하. 분명히 잘못이잖아요. 네. 그런데 또 이 도보 순찰을 하던 경찰관들이 그걸 발견을 해서 이 남성들을 불심 검문을 했는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꽁초 무단 투기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도망갈 일은 아닌데 그렇죠. 그중 일행 중 3명 중에 1명이 온몸에 문신을 했던 20대 남성이 갑자기 슬리퍼를 벗어 던지고 도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뭘까요, 네네? 네, 경찰이 신분증 조회를 하려는 순간인데요. 이 흰색 셔츠를 입은 남성이 맨발 상태로 다급하게 도망갑니다. 진짜 빠르네요, 네, 그 뒤를 경찰관들이 바짝 쫓는데요. 네. 이 부산 해운대 군함로에서 대낮 추격전이 벌어진 겁니다. 와, 빠르다 진짜. 네, 저렇게 도망간 이 남성은 200m를 도주를 했는데요. 네. 경찰을 따돌리고 한 건물에 숨어듭니다. 아니 진짜 빠르긴 빨라요.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경찰을 따돌린다 하더라도 지금 대낮이잖아요. 어두컴컴한 시간도 아니에요. 혹시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잡았는데 네. 저 남성이 이제 빨리 도망치기 위해서 슬리퍼 벗어 던지고 맨발로 뛰었잖아요. 네. 맨발로 뛰어서 잡혔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맨발로 너무 이렇게 뛰니까 발바닥이 울퉁불퉁한데 네. 발바닥에 상처 나잖아요. 맨발로 뛰니까. 그래서 혈흔이 생긴 거예요. 아하. 그래서 저 남성이 건물 5층으로 숨어들어서 딱 있었는데 네. 경찰이 혈흔을 확인하면서 딱딱 추적을 해서 결국 검거됐습니다. 그런 게 바로 지교에 지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관련해서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맨발로 뛰니까 발이 까져가 그 뛰는 버벅거리마다 이렇게 피가 점점 묻어 있어.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가 된 수배자였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저항은 없었고 놓치면 안 되겠다 생각으로 끝까지 추적을 하였습니다. 뭐든지 이 캥기는 구석이 있는 사람이, 왜냐하면 누가 봐도 담배를 핀 거 가지고 담배 공초 이 무단 투기한 거 가지고 도망갈 사안은 아니었잖아요, 박선배 변호사님. 경찰이 확인해 보니 이 20대 남성 상해 등 2건의 강력 범죄로 수배된 인물이었습니다. 그것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수배자였는데 특히 구속영장 유효기간이 10월 3일로서 불과 한 달 유효기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하. 그 상황에서 이 남성을 붙잡아 결국 구속 조치를 취하게 되었는데 경범죄나 교통법규 위반 단속 과정에서 신분증을 통해 인적 사항 파악도 하게 되지만 네. 동시에 수배자 조회도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배자가 종종 검거되기도 하고 순찰을 하다가도 의심스러운 차량이나 특정 장소에 장기간 주차된 차량을 보면 수배 차량 조회도 해보는데 이 과정에서도 수배 차량이 종종 검거됩니다. 바로 그런 게 경찰의 촉 아닌가 그런 생각 해보고 이제 우리 경찰분들 정말 잘 해주셨습니다.